자신들이 초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믿어온 콧대 높은 프랑스 디지털 수석 공무원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콧대가 납작해지고 말았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샬롯 브린, 유럽연합 디지털 전환위원회 수석 자문관이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 거리로 나서자 멀리서 메가폰 소리가 들립니다. 또 시위군요. 이번엔 퇴직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입니다. 파리에선 너무나 흔한 일상의 한 조각이죠.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택시 기사들이 대형 택시 회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업과 시위, 길거리의 혼란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늘 생각했죠. 불편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 증거라고요. 오후 모임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역시나 개찰구 몇 개는 고장났고 줄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하지만 누구도 놀라지 않아요. 기차는 예정보다 8분 늦게 도착했고 안내방송 리을은 전혀 들리지 않았죠.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승객들은 그저 체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ENA 동문들과의 모임 장소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혁신과 유럽의 미래였죠. 샬롯, 자네가 디지털 전환 전문가니 의견을 듣고 싶네. 필리프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이유가 너무 미국과 중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저는 와인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적 접근이에요. 우리 유럽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기반으로 디지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기술은 빠르지만 구조는 너무나 권위적이죠. 시민의 자유보다 효율을 우선시하는 사회예요. 테이블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가치, 특히 프랑스의 자유 정신은 그 어떤 기술적 효율성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이죠. 그런데 브뤼셀 EU 본부에서 온 이메일 하나가 제 아침을 바꿔놓았습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샬롯 브린님께 EU 아시아 디지털 혁신 포럼 파견 요청드립니다. 장소 대한민국 서울. 일정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이라니. 저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만 작성했을 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죠. 특히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 흥미로운 케이스였습니다. 빠른 기술 발전과 광범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춘 나라.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늘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통제된 디지털 시스템은 결국 감시 국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동료들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확인할 기회가 왔네요. 브뤼셀 사무실에서 파견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유럽 의회 건물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EU의 디지털 전략 책임자인 마르코를 만났죠. 샬롯, 당신은 우리 중 가장 철학적 접근을 하는 사람이야. 이번 방안에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EU 가치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깊이 살펴봐 주길 바라네. 리을. 마르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이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주는 것이었어요. EU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민의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역할은 이 가치들이 한국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존중되고 있는지 혹은 침해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죠. 파리로 돌아와 짐을 꾸렸어요. 가방에 넣을 옷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빠르지만 민주주의는 미성숙한 나라. 이것이 제가 가진 선입견이었죠. 학술 논문과 뉴스 기사로만 접한 나라에 대한 저의 편협한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브리님, 방한 일정을 최종 조율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일정 중 디지털 시민 참여 포럼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디지털 정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죠. 진정한 시민 참여일까? 아니면 그저 보여주기식 행사일까? 내심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위적인 시스템에서 진정한 민주적 참여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태블릿을 꺼내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OECD 디지털 정부 지수 1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인상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효율성과 민주주의는 때로 상충될 수 있어요. 너무 깔끔한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혼란스러움을 담아내지 못하죠. 이것이 제가 믿고 있던 철학이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ENA 출신 엘리트로서, 그리고 EU 디지털 정책 자문관으로서의 확고한 신념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흐렸지만 어딘가 포근했어요.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겠죠. 하지만 곧 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인천행 에어프랑스 항공편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탑승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긴 여정이 제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건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비행기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과 질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어떻게 시민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효율성을 위해 프라이버시가 희생되고 있지는 않은가? 시민들은 정말로 디지털 시스템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파리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자유의 도시에서 효율의 도시로. 이것이 제가 예상한 여정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 중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일까? 유럽의 가치관으로 보면 기술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이 항상 함께 가야 하는데 한국은 그 균형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내일부터는 직접 확인할 차례다. 데이터가 아닌 경험으로. 비행기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향했고 저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정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 사이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행이 제 견해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한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법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모든 것이 너무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안내 표지판은 완벽하게 다국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예상보다 훨씬 능숙한 영어로 응대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위해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따라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권을 기계에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파리의 드골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이게 다인가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적어도 30분은 기다렸을 절차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저 공항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진짜 한국은 공항 밖에 있을 거라고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 측 담당자 이현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저를 호텔로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부리님, 여행은 어떠셨나요? 호텔로 가는 길에 교통카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현태가 건넨 교통카드를 받아들고 의아했습니다. 이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이 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충전도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파리에서는 메트로 티켓, 버스 티켓, 교외선 티켓이 모두 다르고 종이 티켓을 여러 장 들고 다녀야 했던 것을 생각하니 놀라웠죠. 하지만 아직은 그저 작은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공항철도를 탔어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한 열차에 놀랐지만 이것도 그저 첫인상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현대적이었죠. 고층 빌딩들과 빼곡한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아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이현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를 발전시켰죠.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제가 늘 의심했던 그 가치였어요.
효율성이 때로는 인간미를 희생시키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현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효율성과 인간미가 반드시 상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 시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효율성과 자유가 함께 갈 수 있다니. 이것은 제가 가진 패러다임과는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프랑스 호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 줄도 서류 작성도 없었습니다. 키오스크에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 인식만 하니 방 키가 발급됐죠. 이게 다인가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네, 모든 정보는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효율성이 정말 자유를 제한하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자유를 확장시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방문지는 정부 서울 청사였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환승역에서의 안내 시스템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보여주고 앱에서는 가장 빠른 환승 경로까지 알려주었죠. 불가능해. 이건 너무 정돈돼 있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청사에 도착해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원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심지어 정부의 불만도 제기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작동하나요? 의심스러워 물었습니다.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그는 실시간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하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발급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구청에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서류였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나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법적,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추적할 수 있고 정보 제공 동의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오후에는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일상 속 디지털 사용을 관찰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카페에서는 QR코드로 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공원 벤치에 앉은 노인들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이 어르신들도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이현태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죠.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이 노인 디지털 교육을 꾸준히 진행했어요. 또한 시스템 자체가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배우기 쉽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위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스템이 실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려 했지만 제 생각은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이렇게 적었죠. 프랑스가 말하는 자유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인데 한국의 자유는 편리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 같다. 이런 차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둘째 날, 저녁에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마련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대사관 건물은 마치 파리의 작은 섬처럼 느껴졌어요. 익숙한 프랑스식 인테리어, 와인, 그리고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 하루 종일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압도되었던 저에게는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주었죠. 샬롯,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어떤가? 프랑스 대사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했어요. 하나는 오늘 경험한 놀라움을 솔직히 인정하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제 오랜 신념을 지키려는 목소리였죠. 결국 후자가 이겼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전 이렇게까지 통제된 사회는 위험하다고 봐요.
제가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우리 프랑스의 혼돈스러움에는 적어도 인간미가 있잖아요. 테이블 주변의 프랑스 외교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한 한국 측 담당자 이현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리님,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현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누가 통제하고 있죠? 시스템이 신뢰를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제 주장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어요. 통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죠. 그건 정부겠죠. 모든 데이터는 결국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니까요. 약간 불확실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현태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사실 설계된 신뢰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거죠. 그래서 파업이 없어도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고 긴 서류 절차 없이도 민원이 처리됩니다.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오늘 제가 본 것들은 확실히 통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조화로움에 가까웠죠. 하지만 여전히 제 속에는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효율성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자율성 같은 것들이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현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유럽에서는 종종 효율성과 자유를 대립항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3시간씩 구청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면 그 시간에 다른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대화가 깊어지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정말로 이런 시스템을 신뢰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감시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이현태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스템을 개선해왔다는 점이죠. 이건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내심 당혹스러웠어요.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제 자존심이 완전히 그것을 인정하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프랑스의 방식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약간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죠. 우리는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디지털 효율성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가치와 역사가 있죠.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하는 이유는 강요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내일은 시민 참여형 디지털 포럼을 방문하실 텐데 거기서 또 다른 측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모순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가치관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내 선입견이 틀렸을 수도 있을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제 자존심이 반발했죠. 아니야. 오랜 철학적 전통을 가진 프랑스가 어떻게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울 게 있겠어? 분명 저들의 시스템에도 문제점이 있을 거야.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내일 방문할 시민 참여형 디지털 포럼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시스템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더 많이 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요. 내일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겠다. 스스로에게 약속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과 저항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EU 자문관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쉽게 흔들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다음 날의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유럽과 아시아, 혼돈과 질서, 전통과 혁신. 이 대립항들 사이에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서울은 가랑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동대문에서 열리는 시민 참여형 디지털 포럼 시찰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이현태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부리님께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현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부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디지털 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승객들을 관찰했어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노인들이요. 이현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어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계했죠. 점심시간,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이현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사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매우 통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정반대네요. 시민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오해를 하세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의 디지털 혁신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지속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포럼의 마지막 세션은 디지털 신뢰 구축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어떻게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발표를 듣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말하는 자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자유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말한 자유는 때때로 불신 위에 있었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이현태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생각해보니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때로는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니 감시받지 않을 자유를 중요시하고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으니 효율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현태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신뢰와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완전한 신뢰 없이는 진정한 자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지 않으면 계속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니까요.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그동안 저는 통제와 자유를 대립항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의 모습은 달랐어요. 효율적인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 시간을 주고 투명한 참여 채널이 더 많은 민주적 자유를 가져오는 모습이었죠. 포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비가 그치고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쁜 것 같았지만 어딘가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곱씹었어요. 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효율성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자유를 창출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자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에서의 공식 일정이 끝나고 파리로 돌아가야 해요. 그곳에서 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서를 쓰게 될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바라보는 세계는 달랐어요. 이 변화를 이후에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프랑스의 디지털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파리의 센 강변이 보이는 제 아파트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파리의 일상적인 소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소음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커피 한 잔,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 놓여 있어요. 서울시에서 선물로 준 작은 금속 모형 남산타워입니다. 이 작은 오브제가 제 책상에 놓이게 될 줄은 떠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노트북 화면에는 이후에 제출할 디지털 정책 보고서의 초안이 띄워져 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 문서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써야 할지가 막막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까요? 제가 느낀 충격과 깨달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마침내 첫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질서는 통제가 아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다시 손이 멈췄어요. 이 문장이 정말 EU 정책 보고서에 어울리는 문장일까요?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본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문장이기도 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눈으로 보게 됐죠. 카페 앞에 불법 주차된 차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쓰레기들,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는 파리스러움의 일부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불필요한 혼란처럼 느껴집니다. 자유와 질서는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질서와 효율이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열어봤습니다. 동대문 디지털 포럼에서 만났던 노인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던 시민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민원 키오스크, 그리고 문득 파리에 돌아와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어제 저녁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지만 결국 종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스마트폰 앱 하나로 해결됐을 일이에요. 다시 노트북 앞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구조의 재설계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시스템이 시민들을 신뢰하는 쌍방향 구조가 효율성의 핵심이다.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장을 쓰면서도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EU, 특히 프랑스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디지털화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한 유럽에서 한국식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는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EU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배울 점들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파리의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에펠탑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파리의 밤. 저는 이 도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EU와 프랑스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다시 읽어보고 최종 수정을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EU의 디지털 정책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어떻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지 신기했어요. 때로는 가장 강한 확신이 가장 극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법이죠. 창밖으로 파리의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비전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유와 질서, 개인과 공동체, 프라이버시와 편의성 사이에 더 나은 균형을 찾는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의 씨앗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의심했던 곳에서 찾게 되었답니다. 브뤼셀의 EU 본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정책 결정자들과 각국 대표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브뤼셀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샬롯 브린의 한국 디지털 혁신 시찰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소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큰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죠. 질서는 통제가 아니다. 한국 디지털 혁신의 교훈. 몇몇 참석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이 읽혔어요. 이미 제 보고서의 대략적인 내용이 사전에 공유되었고 그들이 이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2주 전, 저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시민의 자유가 제한된 디지털 감시 사회를 예상했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화면에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시민들, 디지털 포럼에 참석한 노인들, 장애인을 위한 앱을 시연하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라 효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그 기술과 상호작용하는지에 있어요. 발표를 이어가며 한국에서 경험한 디지털 서비스의 편의성, 시민 참여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관심 있게 메모를 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유가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효율성과 자유가 반드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잘 설계된 디지털 시스템은 시민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과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독일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브리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앙집중식 시스템은 유럽의 다양성과 연방주의 전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통합 시스템이 데이터 보안에 취약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국 시스템의 복사가 아니라 그 철학적 접근 방식의 채택이에요. 중앙 집중이 아니라 상호 운용성과 신뢰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데이터 보안에 관해서는 오히려 분산된 시스템보다 통합 시스템이 더 효과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그는 ENA 시절 제 선배이기도 했죠. 샬롯, 당신이 항상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중시해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입장 변화가 의아하군요. 한국의 시스템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 유럽의 가치, 특히 프랑스의 자유 정신과는 상충되지 않을까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정책적 의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 신념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저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감시가 아니라 효율입니다. 거기엔 신뢰가 있고 시민이 움직입니다. 자유는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관료주의로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자유 침해가 아닐까요?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대답이 일부 참석자들에게는 도전적으로 들렸을 테지만 솔직한 제 생각을 전달해야 했어요. 네덜란드 대표가 분위기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저는 브린님의 관점이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지털화를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근본적인 재설계를 고려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네요. 의장이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논점들이 오갔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향후 EU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각국의 상황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공식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휴식 시간에 여러 대표들이 개인적으로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사적으로는 제 견해에 관심을 보였어요. 사실 우리도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경험이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핀란드 대표의 말이었죠.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디지털화에 적극적이었기에 제 보고서에 더 열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프랑스 대표가 사적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샬롯,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접근이 프랑스 정부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봤나요? 우리는 오랜 행정 전통과 문화적 특성이 있어요. 한국식 모델을 도입하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제 신념은 확고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동반하죠. 프랑스가 디지털 혁신에서 뒤처진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브뤼셀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의 회의를 되돌아봤어요. 예상대로 많은 저항과 의문이 있었지만 적어도 논의의 씨앗은 심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수세기 동안 쌓아온 관료주의 전통이 있는 유럽에서는 더욱 그렇죠.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비효율과 불편함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눈을 바꿔놓은 거죠.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회의 내용과 반응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테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변화는 언제나 내부로부터 시작된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같다. 시민의 행복과 자유. 그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 브뤼셀에서의 회의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변했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출근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센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일상적인 풍경이죠.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한국 디지털 정부 관계자 이현태가 보낸 메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가 EU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했죠. 브리님의 보고서 덕분에 한EU 디지털 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달 화상 콘퍼런스에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EU 디지털 전략팀 내에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적어도 진지한 검토 대상이 되었죠. 몇몇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직접 시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카페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디지털 전환 부처와의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프랑스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었죠.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역시나 몇몇 개찰구는 고장나 있었고 사람들은 불평하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 모든 비효율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전광판에 지연 안내가 떴어요. 기술적 문제로 인해 5번 라인 운행이 10분 지연됩니다. 승객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수긍하는 표정이었죠. 마치 이런 지연이 삶의 일부인 것처럼요. 마침내 기차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밀치며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질서가 없으니 자유도 무너진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신뢰와 질서 위에서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기차에 올라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름답지만 때로는 답답한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디지털 전환 부처에 도착해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보고서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샬롯 브린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할 내용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싶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프랑스형 디지털 신뢰 시스템의 청사진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의구심 어린 시선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경청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오는데 부처의 젊은 직원 하나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브리님, 저는 당신의 보고서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록 지금은 저항이 크지만 조금씩 변화할 거라고 믿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소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비록 지금은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언젠가는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라 믿었어요. 저녁이 되어 센 강변을 따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강변에는 여전히 관광객들과 파리지앵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멀리 에펠탑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파리의 밤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도시, 이 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이 아니라 신뢰와 자유가 더 깊게 뿌리내리는 방향으로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내일 있을 또 다른 회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제 저는 변화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진 전도사요. 창밖으로 파리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법이죠. 노트북 화면에 한국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하나를 띄워봤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그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 제게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정돈된 신뢰 위에서 태어난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유럽에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의 별을 바라봤어요. 같은 별이 서울의 밤하늘도 비추고 있겠죠. 지구 반대편에서 찾은 깨달음이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전향, 조용한 영웅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